1강에서는 수학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학자가 보는 수학하고, 과학자나 공학자가 이제 생각하는 수학, 즉, 이제 다루는 수학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어요. 이 미분과 적분이란 것은 함수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강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 뭐 함수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수학을 배워야 되는지, 특히 이공학 계열에서는 왜 수학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적의식이 없으면은 학습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영어 문장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ll roads lead to Rome. 즉, 모든 길은 이제 롬으로 통한다는 거죠. 뭐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아주 예전에 로마라는 대제국이 이제 형성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제국이 1000년 정도 이제 유지되었었죠. 그러면 그 수도인 롬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상업 모든 게 중심지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국의 모든 길은 이제 수도인 롬으로 통했겠죠. 이 유명한 문장을 공학을 전공하는 우리에게 이제 대입을 시키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All engineering and scientific problems eventually lead to physics and mathematics. 우리가 공학을 공부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은 이제 종국적으로는, 즉 결론적으로는 물리와 수학으로 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전공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전공을 선택해가지고 대학에 입학하시더라도 이공학 계열 같으면은 적어도 이제 요 물리하고 수학만 제대로 이제 학습이 되면은 대학 생활을 충분히 무난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공학을 전공하게 되면은 이 이공학이라는 것은 이제 실체가 있는 양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실체가 있는 양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변화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탐구한다고요. 그러면 이 변화라는 것은 결국 이제 미분이고 따라서 이제 이 미적분학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공학도로서의 이 대학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요 미적분학이 이제 기초가 안 돼가 있으면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유급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이 이공학은 내하고 이 적성에 전혀 안 맞네. 그래서 이제 과를 갖다가 옮기는 걸 고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제 자퇴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뭐 재수를 해가지고 뭐 학과를 바꾼다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제가 예로서 제 전공이 이제 기계공학의 이제 전공 과목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물론 뭐 이것보다 훨씬 많죠. 뭐 대표적인 게 물리, 공업수학, 연력학, 유체역학, 그리고 이제 재료역학. 사실 이제 연력학, 유체역학, 재료역학은 기계공학에서는 이제 3역학이라고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죠. 그리고 이제 뭐 3, 4학년이 되면 열전달, 전기공학, 전자공학, 사실 뭐 별의별 걸 다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전공 과목들의 기원, 그러니까 오리진, 우리가 이제 출발지라고 하죠. 그것은 이제 물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주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은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갖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변화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은 미적분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 커리큘럼에서는 이공학으로 이제 전공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1학년 때 미적분학을 갖다가 다시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제 미적분학의 중요성을 아셨으니까 함수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어요. 이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귀가 아프도록 들었죠. 뭐 책을 찾아보시면은 함수에 대해서 이제 정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요 함수라는 것은 그냥 상호관계, 릴레이션십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아빠가 있다고 하겠어요. 이분은 지금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있는데 이제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들이 이제 어리기는 어리지만은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얘들이 이제 뭐야 친구들하고 놀려면은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큰아들은 이제 미들 스쿨, 이제 중딩이에요. 그리고 요 작은 아들은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 이제 초딩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 이제 아빠는 회사에서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정해진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가게에 이제 영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이제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 잘 된 날은 당연히 애들한테 용돈을 많이 줄 거라고요. 그리고 영업이 이제 요 매출이 적은 날은 용돈을 적게 주겠죠. 그런데 요 초딩, 자, 요 녀석은 이제 지 용돈에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제 용돈을 주는 걸 쭉 보니까 자, 형한테 용돈을 많이 줄 때 자신한테도 용돈을 많이 주더라 이거지. 그리고 형한테 용돈을 갖다가 적게 줄 때는 자기도 용돈을 적게 받더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 초딩, 요 녀석이 이제 형보다는 좀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이제 자신의 용돈을 갖다가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수학적으로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래도 뭐 초딩에서도 수학은 배우잖아요. 뭐 산수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이제 이 수학 지식을 가지고 한번 자기의 용돈을 갖다가 이제 예측하기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자신의 용돈은 Y라고 했어요. 그리고 형의 용돈을 갖다가 X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요 초딩은 지 용돈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지한테는 Y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Y는 X하고 비례를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요 초딩이 이제 딱 생각한 것은 X가 증가하면은 자기의 용돈 Y도 증가하더라. 그리고 이제 형의 용돈 X가 감소하면은 자신의 용돈 Y도 감소하더라. 요까지는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수학 지식, 즉 산수 지식을 이용하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X가 감소하면은 Y도 감소한다. 이것은 이제 비례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똑똑한 초딩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배운 산수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y는 x에 비례한다. 요까지는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비례관계는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요 초딩은 이 y 값이 x에 의해서 이제 얼마만큼 정확히 결정되는가, 요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형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느 날 형한테 물어봤다 이거지. 자, 형, 용돈 얼마 받았어? 그러니까 4천원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2천원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뭐 2천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났어. 이제 형, 용돈 얼마 받았어? 이러니까 형이 이제 난 6천원 갖고 있는데 이러니까 자기는 이제 또 내한테는 3천원밖에 안 주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 또 형한테 물어봤겠죠. 형 얼마 받았어? 용돈? 이러니까 이번에는 2천원밖에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아빠가 내한테 1,000원밖에 안 주는데. 자, 이제 요 초딩이 이제 관찰의 결과로부터 이제 요 내 용돈 Y는 형의 용돈 X의 반이구나. 이제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알아낸 거야. 이 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y는 x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비례 기호를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요 이꼴, 즉 등호로 바꿀 때는 반드시 비례상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비례상수 이분질은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아빠가 결정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현상을 갖다가 관찰해 가지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인 이 y가 어떤 요인 x에 비례한다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y 이꼴 뭐 어떤 이제 x하고 이제 이꼴 기호로 바꿀 때는 비례상수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비례상수는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 현상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연현상이나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공학적 현상에서 요 비례기호가 이꼴로 바뀔 때는 비례상수가 꼭 들어와야 된다는 요걸 갖다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학 교재를 갖다 찾아보시다 보면은 요 함수를 정의할 때 펑션 머신, 즉 함수 기계로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 펑션이라는 것은 어떤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요 이제 기계, 그러니까 요 이제 함수 기계가 이제 정해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요 입력 값을 변형시켜 가지고 출력을 해준다라고도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예를 갖다가 이제 요 함수 기계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자, 입력은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함수 기계가 요
입력되어진 요 x를 갖다가 이제 2분의 1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출력은 y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초중 고등학교 때 아주 많은 종류의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했잖아요. 이제 직선의 함수, 그러면 1차 함수죠. 그 다음에 곡선, 뭐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삼각 함수도 배우셨고,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뭐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요 입력을 갖다가 변형시켜 가지고 출력해주는 요 함수 기계도 수많은 종류의 이제 함수 기계가 존재할 거라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표현할 때는 y 꼴 fx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y is the function of x예요. 그리고 내가 f를 쓰기 싫다고 그러면은 y 꼴 gx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y is the function of x예요. 단지 펑션 심볼, 함수의 기호를 갖다가 F 대신에 G를 썼다는 요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 표현을 갖다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인 함수를 성형차라고 할게요. 그리고 코사인 함수를 요 이제 외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함수를 갖다가 요 이제 스포츠카로 하겠어요. 지수 함수를 버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로그 함수를 갖다가 트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통틀어 가지고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 표현이 y 꼴 fx예요. 요 fx에는 승용차, 외근, 스포츠카, 트럭, 뭐 버스 등등 다 이제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요 이제 어떤 함수 이 y가 일단 x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y 꼴 fx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차라고도 해도 요 모든 걸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럼 y 꼴 gx 이렇게 표현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이와 같은 이제 수학적 표기법으로 나타내었을 때, 요 y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요 x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자, y 꼴 2분의 1 x. 자, x가 100이면은 y는 이제 50이 되는 거고, x가 2면은 y는 1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 y 값이라는 것은 x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y는 x에 이제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종속 변수, 즉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y는 지금 이제 어떤 x 값을 주더라도 요 이제 펑션 머신 요 f의 이제 작용에 의하고 변하거든요. 그럼 x는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만을 집어넣어 주면은 y는 이제 5천이 될 것이고 요 x에 내가 이제 4를 집어넣어 주면은 y는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x는 내 마음대로 집어넣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y 꼴 fx라는 이 함수라는 것은 이제 x에 의해서 이제 이 값이 변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변하는가를 갖다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함수의 성질 혹은 특성이라는 것은 독립변수인 요 x가 변화하는 경우 종속변수인 y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하는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함수의 성질 혹은 특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x에다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x에 이제 이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그래갖고 0, 1, 2, 3, 4 이렇게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이 y 값을 갖다가 찾아 가지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숫자만 봐갖고는 힘들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함수의 성질 혹은 이제 특성, 요 형태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 abc에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값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래프를 한 그려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함수는 요쪽 영역에서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구나. 그리고 요쪽 영역에서도 이제 x가 이제 음의 값으로 이제 작아질수록 역시 증가하네. 그리고 요 그래프는 어느 특정한 요 x 값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이네. 바로 이제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죠. 요 이제 지수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지수에 이제 그리고 상수에 특정한 값들을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함수는 0을 기준으로 x 이퀄 0을 기준으로 이제 음의 값으로 갈 때는 즉 적어질수록 이제 거의 뭐 0에 수렴하고 그 다음에 x가 이제 플러스 값으로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와 같은 이제 성질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요렇게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과학자는 요 두 개의 수학 함수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이래 되네. 요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과학이나 공학에서 요 수학 함수를 다룰 때의 주의 상황이라고 이제 적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요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왜 이제 요 수학 시간에 요런 면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안 가르쳐 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이제 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대부분이 요 수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님들이 이제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시험도 끝났고 원하는 대학에도 이제 입학을 했고 마음이 홀가분하시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뭐 집 주변에 있는 이제 가벼운 동산에 이제 뭐 워킹 안 그러면 이제 하이킹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 하나 메고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요 하이킹을 할 때 이제 뭐 언덕을 갖다가 하이킹을 하든 동산을 하든 어쨌든 내가 이제 위치를 바꿈에 따라서 이제 내 높이가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갈 때는 당연히 이제 요 Y축 방향하고 X축 방향, 요 2차원 평면상을 갖다가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요 2차원 평면상의 한 좌표쯤에서 여러분들의 높이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XYZ 세 개의 좌표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 동산에는 이제 X축 방향으로밖에 이제 길이 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X축 방향으로만 이제 이동할 수 있습니다. Y축 방향으로는 못 움직여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현실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석하고자 할 때에는 이 현실 상황을 갖다 전부 다 고려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와 같이 이제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못 움직인다라는 구속 조건을 부여해요. 요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은 Y축 방향으로는 못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었던 그 구속 조건을 갖다가 이제 해제를 시키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현실 문제의 해결에 접근을 합니다. 이것은 과학이나 공학에서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지금 이 학생이 산책하려고 하는 요 동산의 형상을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 함수 중에서 요 동산의 형상하고 가장 비슷한 함수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요 y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 요 2차 함수를 갖다가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 동산의 형상이 정확히 이제 요 2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은 지금 이제 이 학생이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높이가 변해요. 따라서 이제 Y는 X에 따라 이제 변화하고, 따라서 이것은 Y는 X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수학 표기법을 사용하면은 Y 꼴 fx라고 표현하는데, 요 동산의 형상이 이차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학생의 요 x의 요 위치, 그러니까 이제 x값이 변하면은 요 높이가 변하겠죠. 자, 이제 우리가 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험이라는 이 행위를 갖다가 하거든요. 그럼 요 실행이라는 요 행위를 하는 것은 이제 관심의 대상, 즉 관찰 대상을 갖다가 이제 감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관찰을 하면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이제 그 변수, 그러면 관심의 변수는 y가 되겠죠. 그러면 그 y를 변화시키는 그 어떤 것, 즉 x가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그럼 요 x가 변화했을 때 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 값, y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실험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수학 함수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y fx라는 그 이제 수학 함수가 구해졌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x의 값을 갖다가 선택해갖고 집어넣음에 따라서 y 값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옆으로 살짝 빠진 것 같은데 이제 동산을 갖다가 하이킹하는 경우로 되돌아와 보겠어요. 이제 학생 한 명이
x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y 값이 바뀌겠죠. 즉 이제 높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현실 세계를 갖다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학생이 이제 기준점 0으로부터 x축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x축의 위치는 메타로 표현될 거 아닙니까? x가 바뀜에 따라서 y도 바뀌죠. 즉 높이도 바뀐다 이거예요. 요 y의 단위도 당연히 메타예요.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요 언덕의 형상으로부터 이제 학생이 x축 방향으로 움직인 그 위치 x하고 학생의 이제 높이 y의 관계는 2차 함수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 높이 y라는 것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그리고 언덕의 형상으로부터 위로 볼록하니까 뭐 a는 뭐 음수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요 2차 함수에 있는 요 A, B, C라는 것은 이제 숫자로 주어지는 상수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실 세계를 갖다 관찰했기 때문에 요 X라는 것은 기준점으로부터 이제 떨어진 거리, 즉 단위는 메다예요. 그래서 요 X에다가 메다라는 단위를 갖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고 요 단위만 한 계산을 해볼게요. 요 이제 A, B, C는 숫자로 주어지는 상수예요. 자, 그러면 X가 뭐 여기가 뭐 2m라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4m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숫자니까 요 A에 이제 포함된다라고 하겠어요. 지금 단위만 볼 것 같으면은 요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제 A 메다 제곱 플러스 B 메다 그리고 숫자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요 면적하고 길이를 더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면적하고 숫자 혹은 길이하고 숫자를 더할 수 있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뭐 더하거나 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요 2차 함수에서 ABC가 이제 단순히 이제 숫자로 주어지는 상수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공학을 전공하잖아요. 요 과학이나 공학에서는 요 ABC가 이제 단순한 숫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y는 길이이기 때문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도 이제 길이가 돼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과학이나 공학에서는 좌변이 질량이면은 우변도 질량이 돼야 되고 좌변이 시간이면 우변은 시간, 뭐 좌변이 길이라면 우변도 반드시 길이가 돼야 돼요. 즉 좌변과 우변의 요 차원은 반드시 같아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길이가 되기 위해서는 길이의 역수의 차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단위로는 메다 분지 1이 되겠죠. b는 순수한 수가 돼야 되고 c는 길이의 차원을 가져야 되니까 단위로는 이제 메다가 돼야 될 겁니다. 이와 같이 공학이나 과학 계산에서 좌변과 우변의 요 차원이 같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차원 동차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원 동차성의 원리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요 차원 동차성의 원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갖다가 이제 느끼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 진학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요. 이제 석박사 과정을 갖다가 이제 이공학 계열에서 진행하시다 보면은 요 차원 동차성의 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갖다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현실 문제의 계산과 차원 동차성 원리의 예를 갖다 하나 들어보겠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우시는 거 아닙니까? 자, 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으면 직각삼각형의 요 경사진 변의 길이 C라는 것은 이제 루트 안에 이제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 C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이제 안에 A제곱 플러스 B자성이거든요. 자, 요것은 이제 A자성 플러스 B자성을 루트를 씌우고 이게 이제 플러스이든 마이너스든 제곱을 하면은 C자성을 만족시킵니다. 뭐 수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틀린 답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길이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 문제에서 이 길이에서 음의 길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학자나 과학자는 요 값을 사용하지를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길이를 잴 때는 요 ABC는 우리가 이제 자로 길이를 재지 않습니까? 그죠? 센치를 재든, 미리를 재든, 메다를 재든. 자, 그런데 요 이제 C라는 것은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 자성이에요. 자, 그러면 요 A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센치로 쟀다고 그러면은 이제
A cm의 제곱이니까 A 제곱의 cm 자승일 것이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도 이제 B 자승 곱하기 cm의 자승이에요. C는 cm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학 계산에서는 숫자는 숫자대로 이제 단위는 단위대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cm 자승이 지금 이제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루트 밖으로 나올 때는 cm 아닙니까? 즉, 좌변과 우변에 이제 모두 길이를 가지는 거죠. 이게 이제 차원 동차성 원리의 한 예입니다. 우리가 미적분학을 공부할 때 이제 중요한 함수들 중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같은 이제 삼각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y 꼴 sin x. 그러면 요 x에는 이제 각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 x를 이제 요 함수의 이제 값을 갖다가 지정해주는 요 x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아규먼트, 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x는 이제 각도인데 우리가 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각도는 도, 데그리하고 라드, 라디안입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삼각함수 값을 계산할 때에는 그 아규먼트는 무조건 라디안을 줘야 돼요. 제가 대학교 이제 신입생, 그러면 이제 프레시맨 1학년 아니겠습니까? 1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미적분학을 강의하다 보면은 학생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180도를 갖다 파이 라디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요 대거리 도하고 라디안, 라드를 갖다가 이제 단위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요 각도라는 것은 단위가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수, 퓨어 넘버야. 우리가 도라고 하는 요 이제 대거리의 정의는 이제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원의 둘레, 즉 원주 길이죠. 이게 이제 2πr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 이제 반지름의 시계바늘을 갖다가 이제 어느 각도만큼 이제 돌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원호, 요 L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반지름 R인 원의 요 원주 길이 2πr하고 요 이제 반지름을 그리기 위한 요 시계바늘을 갖다가 특정 각도만큼 회전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요 이제 원호의 길이 요 L의 B가 360분지 1일 때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1도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라디안의 정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반지름인 R인 요 이제 시계바늘 한 바퀴 돌렸어요. 그러면 이제 원이 그려지고 이 원의 원주 길이는 2πr이겠죠. 이번에는 이 시계바늘을 특정한 각도 시타만큼 돌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원호가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부채꼴이 길이죠. 자, 그래서 이 반지름하고 그려진 원호의 길이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R분지 L을 비교했는데 요 L이 R하고 같으면은 요 이제 B가 1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 데그리와 라디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길이와 길이의 비 아니겠습니까? 분자에도 길이가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분모에도 길이가 들어가고, 분자에도 길이가 들어갑니다. 과학과 공학에서는 이제 숫자는 숫자대로, 단위는 단위대로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센치로 쟀다고 그러면은, 이제 요 분자도 센치고 분모도 센치예요. 물론 이제 숫자는 갖고 있겠죠. 어쨌든 요 센치라는 것은 분자, 분모에서 약분되었고 없어져요. 그러면 남는 것은 이제 결국 순수한 수만 남겠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요 각도인 경우에는 데그리하고 라디안을 붙여주는가 하면은 제가 누군가에게 일을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일하는 것은 사가 두 개를 이야기할 때 그 이가 아니고 원의 이제 요 원주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원호의 길이의 비가 360분지 2가 되는 이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 순수한 수니까 내가 2라고 이야기하면은 듣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사가 두 개를 이야기하는 2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상대방에게 지금 2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가 한 개, 두 개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2가 아니고 지금 원의 원주 길이하고 이제 부채꼴, 즉 원의 길이를 갖다가 비교했을 때 360분지 2 요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대거리를 갖다가 붙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각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각도를 가지고 이제 차원 동차성 원리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과 공부를 하면서 물리를 선택했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y 꼴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을 보셨을 거예요.
문과를 갖다가 공부하셨다 할지라도 뭐 교차지원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뭐 문과를 갖다가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이공계열에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지금 1학년이니까 물리를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물리 시간에 반드시 이와 같은 이제 수식을 보게 될 겁니다. 요 오메가는 이제 각속도거든요. 이것은 단위 시간당, 그럼 이제 우리가 1초를 갖다가 주로 기준을 하죠. 1초당 회전하는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이 사인 함수의 아규먼트, 즉 인자로 들어가 있는 오메가 t의 단위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오메가는 앵귤러 벨라시티, 각속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요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 즉 초를 쓰거든요. 그러면 초당 몇 도를 돌아갔느냐, 이제 라디안 혹은 이제 대거리를 쓰겠죠. 그리고 t의 단위는 시간 t의 단위는 세컨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 이제 단위를 보실 것 같으면은 세컨드는 분자 분모에서 약분되었고 없어지네요. 그러면 이제 라디안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라디안은 순수한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사인 함수에 들어가는 아규먼트 인자 오메가 t는 순수한 수예요. 수학에도 뭐 순수 수학이 있고 응용 수학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수학의 발전은 순수 수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순수 수학자들은 현실 세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학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과학적 공학적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결을 했다 이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y라는 게 이제 기계의 단위를 가진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이제 요 사인 오메가 t의 요 아규먼트 인자는 지금 현재 순수한 수거든요. 그래야만이 사인 오메가 t가 순수한 수로 나와요. 그래서 y 이 이제 좌변은 길이의 단위를 가진데 사인 오메가 t는 이건 그냥 숫자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수학자들은 여기에 1이 곱해져 있어도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요 사인 오메가 t의 1cm든 이제 1m든 하여튼 예를 들어 y가 이제 cm로 됐다고 그러면은 요 사인 오메가 t에는 1cm가 곱해져 있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에 올라가면서 이제 다양한 과목에서 수학 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어떤 수학 함수를 갖다가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수학 함수에 들어가는 요 인자, 아규먼트죠. 요것은 반드시 순수한 수여야만 합니다. 요 아규먼트에 다양한 이제 물리량들이 조합돼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 예에서 보인 것과 같이 이제 인자는 순수한 수여야만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예로서 각속도 오메가가 이제 초당 2라디안일 때의 삼각함수하고 6라디안일 때의 요 이제 삼각함수, 지금 이제 사인 함수죠. 요걸 갖다 그래프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삼각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뒤에서 삼각함수가 그려지는 원리에 대해서 따로 또 소개를 드릴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미분까지는 이제 잘 따라와요. 그런데 이제 적분에서 헤매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념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수학에서 요 조작, 이제 오퍼레이션, 그러면 어떤 연산자를 갖다가 이제 작용시키는 거예요. 수학적 대상에. 그리고 이제 역조작, 리버스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좀 미분에서 적분으로 이제 넘어가기가 쉬워요. 미분을 하면 당연히 적분도 알아야 되거든요. 미분을 아는데 적분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 표현법을 빌려가지고 A 이꼴 B라고 적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요 A와 B는 항상 같거든요. 그래서 요 A에다가 어떤 조작을 해줬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A에다가 2를 곱해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은 2A가 되잖아요. 그런데 A 꼴 B이기 때문에 요 우변을 갖다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러면 2A가 B니까 원래의 A 꼴 B라는 데 이제 위배하잖아요. 그러면 같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B에도 2를 곱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A 꼴 B, 좌변이 꼴 우변인 경우에 좌변에 뭔가를 해주면 우변에도 반드시 똑같은 걸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요 A 꼴 B라는 이 관계에 이제 양변의 2를 곱해주는 조작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2A 꼴 2B가 됐거든요. 이번에는
요 곱하기의 역조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곱하기의 역조작은 나눗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 이제 2를 곱해줬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갖다가 나눠주는 이제 역조작을 갖다가 이제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인 요 A 꼴 B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아직까지 미분하고 적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무엇인지 모른다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수학적 대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학적 대상에 이제 미분이라는 조작을 한 경우에 이제 이 미분의 역조작은 적분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대상이 이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조작인 적분을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미분을 하는 요 이제 수학적 대상은 함수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역조작을 해주는 적분도 요 조작의 대상은 함수가 되겠죠. 단 이제 미분된 함수에 대해서 역조작인 적분을 해주는 거야. A 이꼴 B라는 요 관계식에 우리가 이제 2를 곱해주는 조작을 하게 되면은 2A 곱하기 2B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함수, 라지 fx, 제가 대문자 f를 썼어요. 여기에 이제 dx 분지 d, 이게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라지 fx를. 일단 이제 조작을 하게 되면 그 형태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문자 f를 써가지고 small fx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요 small fx에 대해서 미분의 역조작인 인테그랄,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제 인테그랄을 해주는가 하면 이미 조작이 돼가지고 변형되어진 요 small fx에 미분의 역조작인 적분을 하게 되면은 원래의 함수 형태로 돌아와야 됩니다. 원래의 함수 형태는 이제 라지 f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적분을 한다는 것은 미분되기 전에 원래의 함수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두 번째 수업인 2강을 시작하면서 이공학 계열에 진학한 대학생, 이제 신입생 1학년이 왜 수학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학습 목표는 미적분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을 끝내기 전에, 2강을 끝내기 전에 미적분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생물들 가운데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을 가진 종족이거든요. 그럼 호기심이란 게 뭘까요? 요 호기심이란 것은 이제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왜 그렇게 될까? 계속 이제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 호기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이 호기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원시시대에서 지금 이 수준의 문명사회까지는 결코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호기심을 가질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뭔가를 본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변화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하지 않는 것에는 우리가 호기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관심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변하는 현상이나 이 과정이 눈에 보이니까 그 결과에 대한 궁금증과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즉 관찰을 하고 있는 저 현상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 현상이 다른 곳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고자 하는 거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관찰의 결과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 서술보다는 과학적이고 공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표현이 편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관찰 현상에는 이제 항상 변화가 포함돼요. 그러면 이 변화라는 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미분이거든요. 그러면 요 관찰 현상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미분이 포함되는 방정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럼 미분이 포함된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우리가 미분 방정식, 디퍼렌셜 이퀘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그 사실을 미분 방정식으로 도출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아카데믹하게 모델링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간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델링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갖고 디퍼런셜 이퀘션, 즉 미분이 포함된 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이제 구했습니다. 즉 도출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미분이 포함된 방정식이니까 미분이 된 것을 적분하면, 즉 미분의 역조작인 이제 적분을 하면은 미분되기 전에 원래의 이제 함수가 구해져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원함수 혹은 이제 원시 함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y 꼴 a에 2의 알파 x승이라는 이제 원함수 혹은 원시 함수를 구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y예요. 요 y가 x가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함수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임의의 x 값을 대입하면 이제 y의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항상 이제 이 상수가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 예에서는 이제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가 되겠죠. X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이제 이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요 원시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요 상수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를 갖다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 관찰 사실 혹은 이제 실험 결과로부터는 우리가 요 이제 패턴은 알 수 있어요. 즉 원시 함수의 형태는 알 수 있지만 원시 함수에 포함된 요 상수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는 알 수 없어요. 요것들은 어떻게 알아내는가 하면은 우리가 실험할 때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조건들을 대입하면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는, 즉 이 말은 그 문제를 갖다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갖다가 째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이제 쳐다보다 보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문제를 갖다 째려볼 수가 없어요. 문제 째려보다 보면 시간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백지 내면 빵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는 그 문제를 갖다가 계속 째려봐야 돼요. 이 째려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째려보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생각이 맴돈다고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제가 요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쳐다보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릿속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